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화와 생물 다양성 파트 두 번째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 제목을 한번 볼게요.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 요 파트에서는요. 다윈이라고 하는 진화론의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분이 그 다윈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실제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쳤었는지, 다윈이 진화론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자연선택설과 진화론을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요. 요거 끝부분에는 이제 진화에 의해서 생물이 어떻게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생물 다양성에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2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이 단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진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는 현상, 이걸 바로 우린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진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해서 변화하는 현상을 진화라고 얘기를 했고, 그 진화가 지속이 되게 되면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을 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생물종이 출현하게 되면서 생물종이 다양화가 된다 라는 결과를 초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진화에 의해서 생물종이 다양화가 되어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그 진화라고 하는 사건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예시일 거예요. 바로 이제 진화론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윈의 진화론을. 첫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기린이에요. 기린인데 목이 짧은 기린도 있고 목이 긴 기린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목 길이가 굉장히 다양한 기린 집단이었어요.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수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거야. 이제 자손을 너무 많이 낳게 되어서 이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기린 수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거예요. 기린 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 특정 환경은 정해져 있는데, 환경 조건은 정해져 있는데 기린 수가 갑자기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즉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생존을 위해서 얘네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즉 생존 경쟁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목이 짧은 기린에 비해서 목이 긴 기린이 높이 있는 열매를 따먹기가 쉽겠죠. 그래서 목이 긴 기린들은 생존 경쟁에서 목이 짧은 기린에 비해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가집니다. 이런 애들을 이제 환경에 적합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제 적자가 생존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적자만이 살아남아서, 목이 긴 기린만이 살아남아서 목이 짧은 기린들은 거의 다 도태가 되어서 죽어버리겠죠. 그럼 얘네들끼리, 살아남은 적자들끼리 서로 교배를 해서 자손을 낳게 되면은 결국엔 얘네들이 자연선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연선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연선택이 된 이 친구들끼리만 교배를 해서 계속 자손을 낳게 되면, 처음에 조상 집단은 다양한 목 길이의 기린 집단이었다면 얘네들은 뭐만 남는다? 긴 목의 기린의 집단으로만 이렇게 남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진화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 다양한 목 길이로 존재하고 있었던 원래 조상 생물 집단이 시간이 흐르면서 긴 목에 한정되는 집단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긴목기린끼리만 계속 그 교배를 하게 되어서 얘네들끼리 다른 생물로 종이 분화가 되어서 진화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윈은 이러한 예시를 들어서 설명했던 요 내용을 가지고, 즉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진화라는 이론을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다윈의 자연 선택설, 요 과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다윈의 자연 선택설 첫 번째, 일단 이런 자연 선택설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으로는요, 다양한 아이들이 존재를 해야 돼요. 즉 형질의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과잉 생산, 많은 자손들을 낳아야 되고요. 과잉 생산 및 변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과잉 생산 및 변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들끼리 너무 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 환경 내에서 살기 위해서 서로 무엇을 한다? 경쟁을 한다. 즉 생존 경쟁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긴 목과 짧은 목 기린끼리 생존 경쟁을 하고, 이 중에서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만 살아남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것을 적자 생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자만이 살아남아서 이 살아남은 개체들끼리 서로 자손을 낳고 교배를 하고 자손을 낳는 이런 자연 선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자연 선택이 누적되게 되어서 결국에는 기존의 집단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진화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과잉 생산과 변이가 먼저 일어난 뒤에, 그 다음에 변이들끼리 서로 그 특정 환경에 대한 생존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에서 적자만이 살아남는 적자 생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적자 생존한 적자들끼리 교배를 하여서 그들의 자손만 낳게 되는 그런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자연 선택 과정이 누적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기존의 생물종 집단과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런 집단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해서 진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다윈의 자연 선택설, 방금 이야기했던 요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1번. 생물은 항상 자연환경이 수용 가능한 수보다 많은 자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환경이 이만큼 정해져 있는데 이 안에서 얘네들이 이 환경이 버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자손을 낳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과잉 생산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많은 수의 자손을 갖게 되면 그 자손들 사이에서 다양한 형질을 가지는, 즉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각 생물마다 뭐가 존재를 하느냐? 변이가 나타나서 다양한 형질을 지닌 개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형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형질을 지닌 개체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변이들 사이에서 개체들이 먹이나 생활 공간, 즉 그 생물들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 조건, 배우자 등을 놓고 무엇을 하게 되느냐?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 두 번째 과정, 생존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환경에 잘 뭐가 된? 적응을 한, 그쵸? 환경에 잘 적응을 한 그런 개체들, 즉 적자만이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되고요. 살아남은 개체가 자신의 변이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무슨 과정? 이게 바로 자연 선택이었죠. 자연 선택 과정이 축적되어서 생물이 진화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요 5개의 단계 꼭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결국 각 세대마다
정리를 하자면 각 세대마다 개체군의 구성이 변하여서 시간에 따라 점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개체군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는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개체군이란 같은 종으로 구성된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린이라고 하는 과거에 같은 종이었던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이 원래는 그 변이가 같은 종인데도 변이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목이 짧은 기린, 목이 긴 기린, 같은 종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개체군들의 집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연 선택이 반복이 되다 보면 목이 짧은 기린은 다 도태되어서 죽어버리고 목이 긴 기린 집단으로 그 같은 종으로 구성된 집단의 구성 자체가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거에는 기린이 목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했었는데 이제 짧은 기린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종이 새롭게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목이 짧은 애들도 긴 애들도 기린이었는데 기린 집단의 특성이 변하면서 이제 얘네들끼리 이제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이 분화가 되는 진화라고 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바로 다윈이 말했던 자연 선택설, 즉 다윈의 자연 선택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진화론을 설명을 한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자연 선택설 말고도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채택한 진화론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다윈이 이 진화론을 밝히게 된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과서 232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다윈이라고 하는 아저씨는 이제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글호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배를 타고 이제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남아메리카 대륙 있잖아요. 남미 지방 있잖아요. 그쪽 주변에 이제 항해를 하면서 그쪽 주변에 있는 그런 생물종들을 관찰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역시 과학자에 걸맞게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아메리카 대륙 근처에 이제 도착을 하면서 그 근처에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각 섬마다 이제 다양한 생물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각 종마다 분명히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의 핀치새인데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각기 다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섬에서는 1번 섬에서는 부리 모양이 이렇게 큰 핀치가 있는가 하면 2번 섬에서는 이렇게 조그마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핀치가 존재하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핀치들의 부리 모양에 따라서 먹는 먹이들이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딱딱한 씨앗을 먹거나 어떤 애들은 말랑말랑한 지렁이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이 부리 모양에 따라서 먹이가 다른 것을 또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얘네들이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얘네들이 그 각 군도,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서로 다른 환경 조건에서 그 환경 조건에 적합한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1번 섬에는 이런 부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핀치새, 2번 섬에는 조그만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새, 요런 애들만 살아남아서 이제 이 섬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핀치새들 사이에 이제 그 특성이 변화가 되는 진화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찾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요. 과일을 먹는 종류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 같은 부리로 과일이나 꽃을 따먹어요. 그래서 과일을 먹는 애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뭉툭한 그런 부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선인장을 먹는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가시보다 긴 부리로 선인장을 따먹거나 이제 씨앗을 먹는 그런 애들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환경 조건이 다양해서 그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한 개체들만 어떻게 된다? 자연 선택이 되더라.
그래서 그 자연 선택 결과 이렇게 각 섬에 존재하고 있는 핀치새의 부리 모양이 이렇게 다양화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요,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 선택에 의한 핀치의 진화. 근데 괄호치고 큰 부리 땅 핀치의 진화 과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아까 섬들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특정 한 섬만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 자연 선택설을 설명을 한 거거든요. 즉 큰 부리 땅 핀치, 부리가 큰 애들이 있는 그 부리가 큰 핀치가 살고 있는 섬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변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섬에 다양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조상 핀치로부터 이제 큰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조그만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특징이 크고 단단한 씨앗이 많았대요. 그래서 크고 단단한 씨앗을 까먹기 좋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들만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그 먹이를 두고 핀치들이 먹이를 두고 생존 경쟁을 한 결과 크고 단단한 씨앗을 잘 먹을 수 있는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가 많이 살아남게 되었대요. 지금 이 내용이 그 먹이에 대해서 생존 경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그 적자만이 무엇을 했다? 생존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는 결국에는 얘네들만 살아남아서 많은 수의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에게 형질을 물려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현상을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특정 환경에 적응한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많은 수의 자손을 남아서 그 자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두꺼운 부리라고 하는 형질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이러한 자연 선택이 어떻게 돼서 자연 선택이 누적되어서 이 섬에 사는 핀치들의 부리가 더욱 크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인위 선택 얘기할 때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끝눈을 선택하거나 그 야생 겨자 중에서 끝눈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특정 뿌리를 선택하게 되어서 뭐 브로콜리가 발달되어 있는 브로콜리라고 하는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는 것처럼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자연 선택이 누적되게 되면 이 섬에 사는 핀치들의 부리가 더욱 크고 더욱 두꺼워지게 되어서 과거에 있던 종들과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진화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라는 거를 이제 다윈이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즉 정리를 하자면 최초의 조상 핀치가 갈라파고스 군도의 여러 섬에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각 섬의 그 환경과 먹이에 적응을 해서 다양한 부리를 갖는 핀치로 진화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조상 핀치로부터 하나의 종이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멀리 떨어져서 살면서 다른 환경 조건에 살면서 이쪽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 이쪽 섬에서는 조그맣고 얇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핀치가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되어서 자기의 자손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얘네들이 더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날아들어서 얘네들이 만났을 때 과연 얘네들이 새로운 자손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한 격리가 일어나게 되면 아예 새로운 다른 종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리적 격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서로 못 만나게 되면서 아예 종이 변화가 되는, 그래서 분화가 되는 그런 과정. 그 결과 다양한 생물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내포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네, 정리를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자연선택설의 전체적인 과정, 과잉생산부터 진화에 이르기까지 5단계의 과정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개념은 우리 교과서 234페이지에 진화
다양성을 나타 파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개념은 바로 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생물 종들이 다양하게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그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은 총 3가지의 다양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얘네들은요, 이제 포괄적 범주에 따라서 생태계 다양성이 가장 포괄적이고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작은 범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한 종 내에서 하나의 종, 뭐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종, 개라고 하면 개라는 종, 그 한 종 내에서 유전자에 의해서,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질의 특성, 즉 변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이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특정한 종이 있을 때 변이가 많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 특정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요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어디 있나요? 234쪽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무당벌레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무당벌레라고 하는 하나의 종 내에서요, 이 등껍질의 색깔도 다르고 등껍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 점박이의 모양도 다른 거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유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변이가 나타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지역에서 종의 다양한 정도를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지역에 얼만큼 다양한 종들이 사느냐, 얼만큼 다양한 종들이 얼마나 균질하게 살고 있느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종 다양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2가지로 또 나누자면요. 종의 수, 그리고 종의 균등도. 요 2가지 개념에 의해서 종 다양성이 결정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종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A라는 지역에 1, 2, 3, 4번의 그 종수가 이렇게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10개의 종이 있느냐, 뭐 2개의 종만 살고 있느냐, 이 종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종 균등도라고 하는 거는 그 같은 수의 종이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들어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환경 집단이 있었고요. B라는 환경 집단이 있었어요. 같은 집단인데 여기에는 가라는 종이 있고 나, 다, 라라고 하는 종이 있고요. 여기는 가, 다, 라라는 종밖에 없었어요. 그럼 일단 종수의 입장에서는 A라는 집단이랑 B라는 집단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당연히 A가 많죠. 그러니까 종수가 더 풍부하니까 A가 일단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균등도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A에는 가라는 애들은 몇 마리가 살고 있냐면 4마리, 여긴 3마리, 5마리, 뭐 4마리 이런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는 반면에 B라고 하는 환경 조건에서는요. 가라고 하는 애는 7마리, 다는 1마리, 라는 뭐 3마리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즉 균등도의 개념. 그 특정 종들이 얼만큼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느냐,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들쭉날쭉이니까 종 균등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2 집단 중에서 어디가 종 다양성이 크다. A라는 집단이 종 다양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즉, 종 다양성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종수와 종 균등도가 풍부할수록 종 다양성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조건, 생태계 다양성은 뭐냐? 이 종 다양성 플러스 얼마나 많은 수의 종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수의 종이 그 균등하게 분포하느냐에 대한 그 종 다양성이라는 개념에다가 환경 조건까지 를 고려를 해주는 그 다양성의 개념을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수생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육지 생태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속에 있는 생태계,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생태계, 그리고 뭐 공기 중에 있는 생태계 이런 것들, 그 환경 조건까지를 고려해준 개념이 바로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개념을 우리 이런 지문에서 어떤 개념을, 생물 다양성 중에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인지를 한번 유추를 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탐구하기. 자,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두 사례를 나타낸 거래요.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자, 밀물과 썰물로 바닷물이 드나드는 연안의 넓고 평평한 벌판을 갯벌이라고 얘기를 한다. 갯벌이라고 한대요. 근데 갯벌에는 뭐 이런 습지, 갯벌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갯벌은 하천과 해양, 습지 등의 다양한 무엇이 어우러져 있는 지형이래요.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 지형이다. 즉, 이 갯벌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그냥 환경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조건, 하천, 해양, 습지, 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생태계가 어우러진 지형이고 그 생태계 안에 다양한 생물종들이 같이 서식을 한대요. 그럼 이 사례에서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에 해당하는 그 범주는 무엇일까요? 환경 조건과 생물종의 다양성까지를 고려했으니까 이것은 생태계 다양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쵸? 지금 두 가지 조건이 나왔으니까요. 환경이랑 생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볼게요. 동남아시아 열대우 우림에 서식하는 날려호박쥐는 다양한 꽃과 꿀, 과일을 먹는다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쭉 읽어봐도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열대우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환경 조건 내에서 다양한 식물과 뭐 날려호박쥐 뭐 요런 아이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이게 생물종이잖아요. 하나의 환경 조건 내에서 생물종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쵸, 종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례는 어떤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서는 생물 다양성의 범주를 파악을 하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우리가 봤고요. 236페이지로 넘어가서 본문 내용 그냥 간단히 한번 읽고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의 의의입니다. 자, 생물 다양성은 한 생물의 생존뿐만 아니라 전체 생태계 보존에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유전자, 종, 생태계가 다양할 때 전체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걸 볼 수가 있느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게 다 댕댕이들, 강아지들인데요. 이 친구는 별로 안 추워. 추위에 굉장히 강한 개체이고 얘네들은 되게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 내에서 얘는 추위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 개체. 얘네들은 추위에 잘 못 적응하는 개체. 그러니까 서로 특성이 다른 거죠. 형질이 다른 거. 즉 변이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무슨 다양성이에요? 유전적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종 내에서 유전자의 다양성이 낮으면 불리한 환경 변화가 닥쳤을 때 이에 적응하는 개체가 없어서 생물종 전체가 사라질 수 있다. 만약에 이 친구처럼 난 별로 안 추워하는 개체가 없이 다 추워 이러면 추위가 오면 싹 다 죽어버리겠죠. 그럼 걔네들의 생물종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도 생태계라고 하는 그런 것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자, 두 번째 사례가 뭐냐면 내가 초식동물의 수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숲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지금 전체 생태계 중에서 이제 먹이사슬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애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애야. 만약에 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애가 없으면 초식동물 수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어서 숲 생태계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들이 다양한 수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에서 생물종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잘 유지가 되려면 종들이 풍부하게 많아야 되고 그 종들의 균등도도 이제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안정성이 위협을 받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은요. 지구에는 기후에 따라서 뭐 열대우림, 온대림, 뭐 초원 이런 사막처럼 다양한 서식 환경이 있는데 그 서식 환경에 잘 적응된 개체들이 있는데 그 서식 환경이 망가져 버리게 되면
공사 중 200년 후에 다시 오세요. 그럼 살고 있던 애들은 다 죽어버리겠죠. 즉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방금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그리고 생태계 다양성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돼야지만 생물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태계라고 하는 환경이 잘 보존이 된다라는 내용을 쭉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7쪽에 나와 있는 게 이러한 생물 다양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협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